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실 오늘 제목이나 썸네일, 타이틀 뭐든 보셔보면 바로 정답을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올해 1월 23일 기준으로 조회를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었던 종목은 단연 테슬라였어요. 2등인 엔비디아와 비교를 해도 거의 그 보관 금액 규모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 하나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테슬라가 보관 금액 규모 1위인 것과 동시에 테슬라 단일 종목에 대해서 2배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ETF의 보관 규모 역시 탑 10 안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탑 10의 시작과 끝을 둘 다 테슬라가 맡고 있는 셈이죠. 네, 또 이어서 순매수 내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1개월 순매수 내역만 살펴봐도 이 테슬라 그리고 바로 곧 이어서 테슬라 2배 ETF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면서 정말 서학개미들이 이 테슬라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인기가 좋은 종목이구나 라는 거를 확 눈에 띄게 해주는데요. 워낙에 이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라는 CEO 본인도 굉장히 스타성이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또 이 기업 자체가 전기차, 로보틱스, 자율주행 및 AI, 에너지 등 정말 다각도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되게 비전을 가지고 열광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에 대한 시장 평가는 사실 이런 인기와 별개로 상당히 엇갈리는 편이에요. 워낙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독특한 기업이다 보니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월스트리트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는 편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스펙트럼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높게는 $550부터 가장 낮게는 $24.86까지 정말 그 스프레드가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 기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이들과 안 좋게 평가하는 이들이 제각기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좀 약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너무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가장 먼저 GLJ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고든 존슨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목표주가 스펙트럼에서 가장 낮은 목표주가 $24.86를 제시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은 올해 1월 3일에 이 $24.86라는 목표주가를 제시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등급을 매겼습니다. 1월 24일 마감가와 비교를 하면은 만약에 이 존슨 애널리스트의 목표주가가 실현이 된다 하면은 이제 내년까지 주가가 93%나 빠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투자 의견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면은 존슨 애널리스트는 왜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느냐?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순이익 전망의 15배의 주가 수익 비율과 거기에 9%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목표 주가가 바로 $24.86였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PER, 주가 수익 비율이란 그 한 해 동안 해당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가지고 그 기업의 시가총액을 나눈 값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PER이 15배다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가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의 15배를 곱하고 거기다가 9%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한 시가총액을 내서 그거로 가지고 주가를 계산을 해보니 주당 $24.86 정도면 딱 적당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90%라는 어떤 그 수치만 보았을 때는 이 목표 주가가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럼에도 이 존슨 애널리스트가 꼬집고 있는 이런 오버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은 분명히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유념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이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102배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LTM, 이거는 latest 12 months, 그냥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주가 수익 비율이 102배였다라는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동종업계의 다른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 스텔란티스나 GM이나 포드 등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테슬라를 우리가 하나의 레거시 자동차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든 존슨 애널리스트도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면서 15배의 PER을 적용해 준 거는 이 포드나 GM이나 스텔란티스의 PER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좀 되게 좋게 쳐준 거다, 되게 넉넉하게 쳐준 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존슨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서 명백히 이 기업은 자동차 기업이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매출이 자동차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별개로 숫자로만 봤을 때 이 기업은 여전히 자동차 기업이다, 레거시 기업이다,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관점인 셈입니다. 또 한 명의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약세론을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는 바로 웰스파고의 콜링 랭건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15일에 테슬라에 대해 $125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24일 마감가로 비교했을 때 약 70% 정도의 하락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랭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2024년 많은 화려한 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하다라는 식의 평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화려한 쇼라고 하는 것은 그 뭐 로보택시, 사이버캡 행사라던가 거기서 막 옵티머스가 나와서 춤추고 막 이러기도 했었잖아요. 뭐 그런 여러 행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그런 우려사항은 그대로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그가 말한 이 우려사항은 바로 이 IRA 폐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7,50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차량을 구매하고 싶을 때 전기차를 구매할 만한 어떤 메리트로서 이 IRA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후보자 시절부터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전기차 전환의 의무화 이런 정책들을 다 폐지할 거고 뭐 자기는 IRA 취임 첫날부터 없애버릴 거고 뭐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던 만큼 이 세금 크레딧이 뭐 최소한 축소되거나 정말 그가 이야기한 대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세금 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면 뭐 이 IRA가 축소되게 된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7,500 할인받고 살 수 있었던 전기차를 제값을 다 주고 사야 하니 상대적으로 그 구매 매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랭건 애널리스트가 이제 제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그 독일과 또 사실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 독일에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가 축소된 다음에 테슬라 판매량은 전년 대비 무려 41%나 급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아주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뭐 미국에는 중국 전기차가 진출해 있지도 않고 이제 다른 레거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테슬라의 위치도 다르기도 하고 뭐 FSD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IRA가 철폐되어서 세액 공제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틀림없이 수요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런 IRA 철폐와 관련해서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테슬라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도 물론 이로 인해서 수요 타격이 있겠지만 테슬라가 아닌 다른 기업들 뭐 전기차 스타트업들이라던가 아니면 레거시 기업들의 전기차 사업부에게 있어서는 이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재앙적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테슬라는 이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때도 어느 정도 충분한 수요가 받쳐주었던 것에 반해서 뭐 이 기업들은 다른 레거시 기업들의 전기차 사업부나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들은 여전히 적자 구간에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IRA 통한 세액공제 혜택 양적으로는 테슬라가 제일 많이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도 맞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 말대로 오히려 레거시 기업들의 전기차 매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뭐 IRA가 진짜 철폐를 되기는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추이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테슬라에 대해서 좀 강세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기업을 좋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테슬라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네임드인 그런 애널리스트일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13일에 테슬라에 대해 $430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24일 마감가 대비 5.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것인데요. 사실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한 이날 기준으로는 그래도 20% 정도 넘는 상승 여력이 있었던 것인데 벌써 그 목표 주가가 대부분 따라잡힌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왜 테슬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었냐? 그는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리더십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높은 고마진의 반복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고마진의 반복 매출, 당연하지만 이 FSD 그리고 사이버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비자가 FSD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차량을 구매할 때 즉시로 이 FSD를 일시불로 그냥 아예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매달 $99의 월 구독료를 내고 이 FSD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구독료, 우리도 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음악 스트리밍 구독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구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끊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특히 그 서비스가 나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에서 내가 효용을 느낀다면 더더욱 이것이 뭐 이 정도 값을 지불하고 매달 내는 거 뭐 굳이 끊어서 뭐해 혹은 까먹고 그냥 내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의 월 구독을 통해서 반복되는 매출은 굉장히 안정적인 반복 매출입니다.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이런 FSD 그리고 또 자율주행 기술과 나아가 사이버캡까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테슬라의 리더십이 이 기업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냥 따박따박 매달 찍혀 들어오는 돈, 이 반복 매출을 크게 늘려나가는 고마진의 반복 매출을 늘려나가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것이죠. 이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430의 목표 주가, 이 베이스 시나리오는 테슬라가 2040년까지 750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배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FSD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제시를 한 목표 주가입니다. 그냥 만약에 테슬라가 이것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최고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를 했었는데요. 2040년까지 FSD 차량을 1200만 대까지 배치를 하게 될 수 있는 수준의 그 정도의 기술 리더십을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다면은 이런 불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적으로 유럽 시장으로의 국제 확장과 이를 통한 가격 책정 능력 강화 및 경쟁자 감소 상황에서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불 시나리오에서는 목표 주가가 최대 $8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24일 마감가 대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더 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 외에도 또 미즈호의 BJ 라케시 애널리스트 또한 테슬라에 대해서 강세론을 이야기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17일에 $515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현재가 대비 여전히 26.7%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수준입니다. 사실 이 BJ 라케시 애널리스트 이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제시했던 목표 주가가 $230였거든요. 그런데 이 $230의 목표 주가를 $515까지 정말 극적으로 2배 넘게 부스트 시키면서 이 급진적인 어떤 입장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약세론자가 강세론자로 돌아선 그런 케이스였던 만큼 상당히 주목을 받기도 했었던 목표 주가였습니다. 이 라케시 애널리스트는 유리한 규제 전망, 여기서 말하는 규제 전망은 FSD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한 규제 전망이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감안할 때 이 테슬라는 경쟁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와의 이 기묘한 4년간의 협력 관계가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본 것인데요. 이처럼 정말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테슬라 주가는 그래서 오르는 걸까요? 내리는 걸까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다는 거는 분명히 좀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향후 12개월의 순이익 전망을 가지고 계산한 선행 PER 또한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또 분명히 생각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특히 이 지난해 2024년 연간 인도량에 있어서 테슬라가 2023년 대비 하락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많은 이들이 우려를 사기도 했잖아요. 테슬라가 현재 어찌되었건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은 자동차 판매를 통한 매출이고, 단순히 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만을 보았을 때는 이 기업의 차량 판매 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히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있어서나 이 기업의 여러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주가가 충분히 정당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테슬라가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요. 또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것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고 나서 바로 그날부터 도지, 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일명 정부 효율화 부서의 출범도 공식화가 되었죠. 이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이 되게 빈도나 정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그가 사업체 운영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례로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의 샘 피오라니 부회장은 머스크가 정치에 발을 들이면서 이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XAI,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테슬라, 스페이스X, 트위터, 이제는 X가 된까지 운영을 하면서도 도지까지도 운영을 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셈이죠. 그러나 이런 어떤 약세론자들의 근거들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강세론자들의 근거들이 그러면 아주 허황된 꿈 같은 이야기냐? 그러진 않습니다. 분명히 또 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니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FSD의 발전 속도가 있습니다. 지난 FSD 13 버전이 나온 이후로 정말 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무섭도록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운전자의 어떤 치명적 개입 없이 완료된 주행이 97% 수준까지 이르면서 정말 가파른 어떤 계산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치명적인 개입이 아니라 그냥 아예 개입이 없었던 그런 주행의 비율도 86% 수준으로 굉장히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사용자 후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거의 이제는 파킹lot P2P의 주행도 가능해졌고, 여러모로 인간보다 이제 안전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FSD가 제시하는 비전, 테슬라가 제시하는 비전에 대해서 열광하지 않을 수 없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테슬라가 고마진의 혁신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 분야를 굉장히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FSD도 그렇고 ESS도 그렇고 가장 좋은 포인트 중 하나가 이것이 마진이 높다는 거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품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한 대를 팔아도 그 남겨먹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데, 물론 테슬라는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다른 레거시 기업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자동차는 자동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마진이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한 반복 매출이나 ESS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매출이 찍히면은 그것이 수익으로, 순수익으로 이어지는 그 순수성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마진이 높은 분야에서 이 기업이 확산세를 굉장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뭐 또 이 트럼프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이거 뭔가 트럼프가 지금 이 강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벌써부터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 둘 간의 관계가 테슬라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또 도지를 통해서 행사하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처럼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러 엇갈린 기대들이 있고 그 각각의 기대를 지지할 만한 근거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테슬라의 주가는 이런 시장의 시선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편인데요. 특히 2022년 이때 한때 그 구전고점을 찍었었던 때와 최근의 주가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이 긴 기간 동안, 이 3년 넘는 시간 동안 주가가 0.19%밖에 이제 변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정말 오락가락을 많이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0.19% 정도의 차이밖에 없게 되는 제자리 걸음을 한 그런 주가 흐름을 나타낸 것이죠. 실제로 또 테슬라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에도 막 중간중간 꽤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는 그런 일들도 되게 흔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테슬라의 어떤 미래 잠재력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롱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 반대로 뭐 테슬라에 대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숏 포지션을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제3의 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다가오는 2월 19일 머니네버슬립에서 ETF 투자자분들을 위한 머니네버슬립 ETF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ETF 투자 트렌드와 미국 고배당 ETF 투자 전략, 그리고 ETF를 활용한 절세기자 투자법까지 단 3시간 만에 딱 선착순 60명만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것은 절대 어떤 투자 권유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실 때 이런 전략도 있네 라는 것 정도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변동성 자체에 좀 대응을 하는 전략입니다. 일명 커버드콜 전략이죠. 이 커버드콜 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기서 나타나는 이 콜 옵션이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 옵션은 쉽게 말해서 좀 비유하면 약간 선물 거래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오렌지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오렌지를 박스당 1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카페 사장이어서 이 오렌지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오렌지의 샤추가 일명 오샤추라는 신메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이어서 앞으로 오렌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가격에 그냥 제가 1000박스어치 미리 선주문할 수 있을까요? 하고 주문을 바로 해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선물 거래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렌지를 구매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막 저스틴 비버가 오렌지를 관련한 신곡을 막 내고 오렌지 캐러멜이 극적인 컴백을 하면서 오렌지 샷추가가 굉장히 인기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지만, 그래가지고 다른 카페 사장들도 이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당장 오샤추를 팔아야겠다, 오렌지 어딨어 하면서 오렌지를 찾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미 1000박스를 선주문을 해버렸다 보니까 남은 물량이 얼마 없어서 다른 카페 사장님들은 이 오렌지를 어떻게 해서든 구매를 하고 싶어서 이 오렌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10달러에 구매한 오렌지를 이 오렌지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솟게 되었으니까 이 카페 사장들한테 도리어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쓰고 남은 어떤 재고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리어 남는 오렌지를 팔았더니 돈이 복사가 되는 그런 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이 어떤 선물 거래의 장점이다, 기회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콜옵션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콜옵션은 특정한 자산을 옵션 만기일까지 약정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 권리라는 점이 굉장히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오렌지의 비유를 좀 이어가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이 오렌지를 $1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콜옵션을 구매를 한 것인데, 이것이 권리이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꼭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권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렌지 가격이 내가 한 달 뒤에 $10에 사기로 약정을 했는데 가격이 $5로 떨어졌어.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 약정된 가격에 사는 게 엄청 손해잖아요. 한 개를 구매할 때마다 $5씩 창조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권리를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이 콜옵션 너무 사기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드시죠. 아니, 가격이 오르면은 땡큐고 안 오르면 권리 포기하면 되고, 그러면은 그 무적인 거 아니냐?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어떤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어떤 옵션 상품이 있으면은 그 옵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도 있는데요. 그 비용이 바로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옵션 자체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이에요. 한 달 뒤에 오렌지를 내가 $10에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그 권리를 나에게 파세요. 이 권리를 제가 $20를 주고 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권리를 또 돈을 주고 사고 팔고를 하는 겁니다. 이 옵션 프리미엄의 가격은 그럼 얼마로 매겨지냐? 이건 시가로 매겨집니다. 그때 당시에 자체의 이 특정 자산, 옵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의 가격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콜옵션을 구매하게 되면은 그럼 좀 어떤 식으로 내 주가 변동에 따른 내 손익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냐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처럼 이제 행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행사가가 $100인 이 콜옵션을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뭐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주당 $100에 1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일단은 이 권리를 사느라고 옵션 프리미엄을 $200를 지불을 했습니다. 바로 일단 이 권리를 사느라 $200를 썼으니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 $200라는 손해 구간에 일단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애플의 주가가 $100를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1 올라갈 때마다 그에 비례하여서 저도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 주가가 올라갈수록 나도 이 이득을 보다가 이 구간 옵션 프리미엄 내가 지불한 값을 다 충당하고도 남는 그 수준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온전히 수익 구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애플의 주가가 $100보다 확 떨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 $100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대로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만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내가 옵션을 그냥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이 마이너스 $200 수준에서 손해를 막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콜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콜옵션을 판매하는 매도 측도 있잖아요. 콜옵션을 매도하는 입장은 어떨까요? 콜옵션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단 시작부터 딱 그 정반대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일단 콜옵션을 바로 매도를 했으니까 일단은 바로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거둔 $200의 수익이 보장이 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옵션을 사간 사람이 옵션을 행사해서 나로부터 주식을 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옵션이 행사가 계속해서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옵션을 판매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 옵션이 행사됨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감에 비례해서 도리어 손해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뭐 그런 구조를 띠는 게 이 콜옵션 매도의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렇다면 커버드 콜이란 무엇이냐? 커버드 콜은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커버드 콜은 콜 옵션은 매도를 하지만 동시에 기초 자산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보셨던 이 옵션 매도 그래프와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그 기초 자산을 보유할 때 나타나는 이 1대1 정비례 그래프 두 가지를 합쳐놓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커버드 콜인 것이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초 자산을 일단 매수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해당 주식의 그 해당 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에 비례해서 저도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내가 판매한 콜옵션, 그 옵션의 행사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지점부터는 옵션 행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테니까 그 이상으로는 내가 주가가 더 올라도 행사되는 옵션 때문에 수익을 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커버드 콜 전략입니다. 이 커버드 콜 전략의 이름이 커버드 콜인 이유가 콜옵션을 매도하게 되면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해서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콜옵션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옵션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손해에 대해 일정 정도를 커버한다, 일정 정도를 대응한다 해서 커버드 콜, 콜옵션이지만 이것이 커버된 콜옵션이라고 이름이 붙어지게 된 겁니다.
이 변동성 장세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변동성 높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서 커버드 콜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변동성 장세에서 도대체 왜 커버드 콜이 매력이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첫째로는 변동성이 높으면은 옵션 프리미엄의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프리미엄의 가격은 시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뭐 단순히 생각해서 여러분이 콜옵션을 구매하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어떤 자산의 콜옵션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아 싶은 그런 기업의 콜옵션을 구매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이 기업 누가 봐도 오를 것 같아 싶은 그런 기업의 콜옵션을 구매를 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아무리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도 그 프리미엄을 내가 지불하고 이 권리를 사는 건데, 기왕이면이 아니라 거의 무조건 이 옵션이 행사될 수 있게끔 수익 구간에 접어들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그 옵션 만기일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고 이것이 뭔가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기대가 높은 기업일수록 그 기업에 대한 콜옵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합니다. 옵션이 행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변동성이 높고 시장에서 인기가 좋고 우상향할 것으로 믿음이 있는 어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옵션 프리미엄의 가격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커버드 콜은 옵션을 매도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이 옵션 프리미엄을 판매를 할 수 있으니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상세히 얘기를 해드릴 건데 분배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매도한 옵션 프리미엄의 가격이 이제 비쌌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워낙에 많은 돈을 일단 프리미엄으로 바로 받았으니까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그 프리미엄 판매한 돈을 가지고 일정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제 커버드 콜의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상승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면서도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통해서 분배금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능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하락장에 대해서도 나는 이미 높은 가격을 받고 옵션 프리미엄을 판매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주가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나름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이 바로 커버드 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이 커버드 콜 ETF로 대표적으로는 제파이가 있습니다. 높은 분배금으로 또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배당주 ETF이죠. 이 제파이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 포트폴리오는 우량주, 방어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놓고요. 그리고 S&P 500의 콜 옵션을 매도해서 그 콜 옵션 매도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 이걸 가지고 분배금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ETF가 바로 제파이입니다. 물론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뭐 국채도 사기도 하고 이런저런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 막 무조건 이 우량주만 있고 콜옵션 매도만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골자는 이렇다는 것이죠. 제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기초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초자산의 상승 가격이 올라가는 것,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이 제파이 ETF 자체의 어떤 그 주가도 올리는 그런 것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S&P 500의 콜옵션을 매도를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배당률을 8%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선 있었던 겁니다. 이 배당을 더 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S&P 500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8%까지 끌어올린 배당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지만 여기서 한 발 더 갈 수는 없을까? 이 커버드 콜 전략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판매를 통한 프리미엄 수익을 남기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 옵션 판매를 어떤 비율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초자산 상승분에 대해 본인도 일정 정도 참여를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장 극대화해보자 라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오늘날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단일 종목 커버드 콜입니다. 특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그 자산에 대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단일 종목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 이 단일 종목 커버드 콜을 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기업에 대해서 단일 종목 커버드 콜을 하지 않습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어떤 페이퍼 컴퍼니의 자산을 가지고 이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이 기업 틀림없이 $20까지 오르니까 지금 $10인데 이걸 $13에 사실 수 있는 콜옵션 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나서면 아무도 이 기업에 대해서 콜옵션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거잖아요. 오름직한 기업이어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기업이어야 콜옵션도 비싸게 팔리는 만큼 이 단일 종목 커버드 콜 전략을 채택할 때는 그럼 어떤 기업, 어떤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커버드 콜 전략을 적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조건들을 딱 맞는 기업이 한 가지가 있죠.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변동성도 높죠. 또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슬라는 현존하는 단일 종목으로 따졌을 때 현존하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훨씬 더 옵션 프리미엄이 비싼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콜옵션은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기업이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이런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ETF가 바로 이 테슬라 단일 종목 커버드콜 ETF입니다. 일드맥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내놓은 이 배당금을 극대화한, 자산운용사 이름부터가 일드맥스, 분배금을 극대화하겠다,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단일 종목 ETF인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분배율이 114%나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이 ETF를 1년 동안 보유하면은 투자 원금이 고스란히 배당으로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따박따박 그냥 돈이 복사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분배를 나타내는 ETF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1억을 1년 동안 묵혀놓으면 연봉 1억이 앞으로 따박따박 배당으로 꽂힌다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점들, 이 옵션 프리미엄 매도를 통해서 분배금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일정 정도는 기초자산의 상승분에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이어서는 좀 이 커버드콜 전략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이 커버드콜, 특히 단일 종목 커버드콜, 굉장히 높은 배당률, 이 분배율을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종목으로 스스로를 어필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이 배당률의 눈먼 사이에 원금이 녹아버릴 수가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투자 상품은 이점만 있는 투자 상품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 뭔가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은 그에 상응하게 리스크도 늘 존재를 하는 법입니다.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말도 안 되게 좋다라는, 단일 종목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말도 안 되게 좋다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그만큼 원금이 녹을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이 커버드콜 전략을 채택한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는 주가가 조금 오르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내릴 때는 똑같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버드콜 전략을 채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콜 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 행사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콜 옵션이 막 행사가 되면서 주가가 아무리 많이 상승하더라도 그것에 온전히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ETF마다 그 옵션 매도하는 어떤 비율을 조절하면서 그 그래프를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오를 때 그것에 100% 참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콜옵션을 매도를 했으니까. 그러니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오르는데, 하락할 때는 도리어 주가가 그냥 똑같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아까 커버드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 옵션 프리미엄을 매도한 것을 가지고 그 하락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해칭을 할 수 있다 라면서 커버드콜 전략의 장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 ETF들은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매력을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옵션 프리미엄을 판매한 돈을 가지고 하방에 대해서 해칭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분배금으로 내줘버리니까요. 이제 이 커버드콜 ETF, 특히 단일 종목 커버드콜 ETF는 특히 분배금이 굉장한 투자 매력 중 하나니까 분배금을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얻어진 옵션 프리미엄 가격을 적극적으로 분배해야 되는데, 기초자산의 마이너스 분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막 커버하기 시작하면은 분배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하락폭에 대해서 옵션 프리미엄으로 적극적으로 해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분배율 자체가 낮아진다던가, 아니면은 주가 자체가 많이 똑같이 비례하게 떨어지면서 분배율은 유지가 되더라도 그 비율은 유지가 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자체가 하락했기 때문에 분배금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커버드콜 ETF, 특히 단일 종목 커버드콜에 대해서 이것이 악마의 거래다, Devil's Bargain이다 라는 식의 연구 논문도 있었는데요. 이 인컴, 이 분배금이 막 늘어나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체 총 투자 수익, 인베스트먼트 리턴 자체가 녹아내리고 있는 거를 내가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지난 2017년 이제 스탠더드 & 푸어스 S&P에서 펴낸 아티클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CBOE S&P 500 바이 라이트 인덱스, 이 BXM이라고 하는 이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에 $100를 투자했을 때 이 투자금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라는 거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BXM이라고 하는 거는 S&P 500 지수의 주가 상승을 따라가되 이제 매월 같은 가격으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채택한 그런 지수인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맨 아래로 되어 있는 이 회색 선입니다. 주가가 완전히 녹아버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BXM의 분배 자원, 그러니까 이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얻어진 프리미엄, 이 분배금을 모두 인출했을 때, 그러니까 이 분배금을 그냥 따로 빼버렸을 때, 이 BXM의 기초 자산 자체는 기초 자산이 $100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1까지 10분의 1 토막으로 막 나버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분배금을 그냥 인출해서 내가 마치 제2의 월급 받듯이 이 배당이 나오는 걸 따박따박 그냥 다 빼서 써버리지 않고 이것을 다 재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그래프인데요. 커버드 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나오는 족족 내 월급처럼 생각하고 써버리게 되면은 그 기초 자산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 재투자의 중요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게 배당 받은 거를 고스란히 다 재투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이것을 내가 마치 제2의 월급처럼 쓰고 싶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 단일 종목 커버드콜의 이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테슬리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1년 동안 테슬라 주가는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가운데에 테슬리의 주가는 26%나 하락을 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확확 꺾여버리다 보니까 이 테슬리의 어떤 자산 가치는 이 순자산 가치는 하락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단일 종목 커버드콜은 그럼 언제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걸까요?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일단 기초 자산이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왜냐면은 기초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오를 거로 기대가 돼야 콜옵션이 비싸게 팔리니까요. 그래야 또 분배금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초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초 자산의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우상향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기초 자산의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우상향하면은 굳이 커버드콜 ETF를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초 자산을 사면 그만이지. 커버드콜을 사게 되면은 이 기초 자산의 우상향하는 것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그냥 상승장이라고 본인이 생각이 된다면은 커버드콜을 사실 게 아니라 그냥 기초 자산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은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 기초 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은 분배율이 낮아지게 되거나 커버드콜 ETF의 순자산 가치가 녹아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 이것들을 요약하면은 이 어떤 기초 자산이 변동성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꾸준히 어떤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하는 그런 형국일 때 이 단일 종목 커버드콜 ETF의 매력도가 가장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야 그럼 이거 테슬리 뭐 투자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게 조건도 너무 까다롭고 아니, 이럴 바에는 그냥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뭐 테슬라가 약세론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숏 치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여라도 이런 어떤 테슬라 커버드콜 전략 자체가 좀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만 원금이 녹아버릴 수 있는 리스크에는 조금 해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다른 ETF도 한 가지 존재를 합니다. 바로 코덱스에서 출시한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 ETF가 있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테슬라 커버드콜 전략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채권과 혼합을 하여서 어느 정도 그 커버드콜 전략의 리스크에 좀 해칭을 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ETF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일단 테슬라에 대한 기초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이만큼 11.83%만큼은 이 일드맥스의 테슬리 자체도 아예 이 ETF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ETF를 산 ETF인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다양한 이 국고채 이 국채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코덱스 ET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이제 행사를 함으로써 분배금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채권 비중도 한 70% 정도 가져가면서 일단 채권 자체도 일단은 또 fixed income, 안정적인 어떤 배당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안정적인 배당의 하한선을 확보를 해놓고
또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져갈 수도 있게끔 그런 구조를 짜놓은 ETF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이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채권 혼합 액티브 ETF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분배율 기준으로 코덱스 ETF 중 압도적인 1위 기록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위와 비교해도 거의 격차가 막 4에서 5%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분배금 또한 굉장히 준수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순자산 가치도 이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 그래프의 기준 가격은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이고요. 여기 이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그 테슬리와 비교하면은 테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재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를 찍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 가격을 방어를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도 동시에 13%라는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70% 정도 비중을 채권으로 가져가면서 완전히 그냥 극단적인 어떤 테슬라 단일 종목 커버드콜 전략을 쓴 게 아니라 리스크에 해칭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기초자산 가격도 보호를 하면서 또 만약에 재투자를 할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의 오히려 상승을 경험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많은 분배를 받는 그런 구조를 짜는 겁니다. 또 이 코덱스 ETF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70%까지 채권,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ISA나 연금계좌 등 절세계좌에서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특히 ISA를 통해서 고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 코덱스 ETF가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테슬라를 바라보는 월스트리트의 다양한 시각과 또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채택해 볼 수 있을 만한 투자 전략인 커버드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셨나요? 사실 그냥 이런저런 거 복잡하게 재고 따지고 할 거 없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테슬라가 어쨌든 우상향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굳이 귀찮게 커버드콜 하시기보다 그냥 본주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전략도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따져가면서 변동성의 양상이나 아니면은 이 옵션 매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좀 고려해가면서 하나의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커버드콜 ETF들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